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충청에서 시작된 첫 표가 왜 민주당의 8월 18일을 결정하게 될까요?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본경선이 충청권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와 함께 막을 올렸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 도착한 투표 링크 하나가 이제 새 후보의 정치적 미래뿐 아니라 집권 여당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김민석 후보는 완벽한 당정 일치를 말하고 정청래 후보는 당원 주권과 강한 개혁을 내세우며 송영길 후보는 통합과 정책 경쟁을 강조합니다. 세 사람 모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야기하지만 성공에 이르는 길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같은 목적지를 말하면서 서로 다른 운전대를 잡겠다고 나선 셈입니다. 이번 전당대회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후보가 3명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권리당원과 전국대 의원의 표가 같은 무게로 계산되는 1인 1표제가 당대표 선거에 본격 적용되고 유권자가 새 후보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적는 선호투표제가 함께 실시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가장 열성적인 지지층을 많이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신을 첫 번째로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최소한 두 번째로는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박수 소리의 크기와 실제 승리의 공식이 반드시 같지 않은 선거입니다. 공식 일정에 따르면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는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고 8월 1일 충남과 충북, 대전과 세종 합동연설회에서 첫 지역 결과가 공개됩니다. 이어 부산과 울산, 경남, 제주와 인천, 강원과 대구, 경북, 호남, 경기와 서울 순으로 경선이 이어지고 8월 17일 대전에서 최종 지도부가 결정됩니다. 충청은 전체 선거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새 후보가 모두 이곳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첫 결과가 만드는 심리적 효과 때문입니다. 첫 승자는 상승세라는 단어를 얻고 기대보다 낮은 성적을 받은 후보는 다음 지역으로 이동하기도 전에 패배 원인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정치권이 충청을 중원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특정 진영의 고정 지지층만 바라보는 방식으로는 이 지역의 마음을 단순하게 설명하기 어렵고 전국 선거에서 균형과 확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으로 자주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충청에서 1위를 했다고 전체 승리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충청에서 밀렸다고 바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첫 경선의 핵심은 확정 판결이 아니라 서사의 선점입니다. 누가 먼저 자신을 대세로 설명할 수 있는가? 누가 경쟁자의 발언을 불안정성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누가 첫 결과를 다음 지역 조직의 결집으로 연결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내려가 봐야 합니다. 이번 선거의 진짜 변화는 무대 위의 구호보다 투표용지 안에 있습니다. 본경선은 권리당원과 전국대 의원 투표가 70%, 국민 여론조사가 30% 반영됩니다. 과거에는 대의원표에 더 큰 가중치가 있었지만 이제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가 같은 무게로 계산됩니다. 당 지도부를 정하는 권력이 조직의 상층부에서 더 넓은 당원층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표현을 조금 쉽게 하자면 예전에는 몇 장의 무거운 표와 많은 장의 가벼운 표가 함께 놓여 있었다면 이제는 각각의 표가 같은 저울 위에 올라간 셈이에요. 이 변화는 민주주의의 확대라는 분명한 의미를 갖습니다. 당비를 내고 활동해온 당원들이 지도부 선출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고 후보들은 의원실과 지역위원장만이 아니라 평범한 당원에게 직접 설명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당원이 선거 때 동원되는 청중이 아니라 당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가 된다는 뜻입니다. 정청래 후보가 1인 1표제를 당원 주권의 상징으로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에게 이번 선거는 자신의 제도개혁이 실제 권력 배분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첫 시험대입니다. 다만 제도가 민주적이라고 해서 정치가 자동으로 통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표의 무게가 바뀌는 순간 기존 조직과 새 권력 사이의 긴장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법률과 예산을 처리하고 정부와 협상해야 하며 권리당원은 지도부가 민심과 당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방향을 잡습니다. 어느 한쪽을 당의 진짜 주인으로 만들고
다른 쪽을 방해물로 묘사하면 단기적으로는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은 선거운동만 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정부 정책을 입법으로 바꾸고 예산으로 연결하고 지역 현장에서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운영 조직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청래 후보가 올린 것으로 알려진 160만 권리당원이 160명 국회의원을 이긴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큰 논쟁을 불렀습니다. 지지하는 쪽에서는 당원 한 사람의 뜻이 국회의원 한 사람의 권위에 눌려서는 안 된다는 선언으로 받아들입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당원과 의원을 마치 서로 싸워야 하는 두 집단처럼 나누는 표현이라고 지적합니다. 같은 문장인데도 한쪽에는 민주화의 언어로 다른 쪽에는 분열의 언어로 들리는 겁니다. 정치에서는 쉼표 하나도 진영을 만들 때가 있는데 이번에는 숫자 2개가 당 전체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청의 1위보다 더 중요한 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3위 후보를 선택한 사람들의 2순위 표입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선호투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유권자는 새 후보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정하고 1차 집계에서 아무도 과반을 얻지 못하면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유권자들의 다음 선호가 상위 후보들에게 이전됩니다. 첫 번째 선택에서 앞섰다고 마지막에도 반드시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가 시험이라면 1순위 표는 중간고사이고 2순위 표는 마지막에 갑자기 나타난 기말고사입니다. 예를 들어 한 후보가 43%, 다른 후보가 39%, 세 번째 후보가 18%를 얻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가 가장 앞서지만 과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이때 세 번째 후보 지지자들의 이 순위 선택이 두 후보 가운데 누구에게 더 많이 이동하느냐에 따라 최종 승자가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 후보 모두 자신의 핵심 지지층만 흥분시키는 전략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쟁 후보의 지지자에게도 완전히 거부당하지 않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공격을 세게 할수록 1순위 지지자는 단단해질 수 있지만 동시에 2순위 표의 문은 닫힐 수 있어요. 이 제도는 특히 송영길 후보의 역할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현재 정치권과 언론은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의 경쟁을 중심 구도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선호투표에서는 세 번째 후보가 단순한 들러리로 남지 않습니다. 송영길 후보가 일정한 규모의 1순위 지지를 확보할 경우 그를 선택한 당원들이 김민석과 정청래 가운데 누구를 두 번째로 선택하는지가 최종 승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송 후보가 직접 역전할 가능성뿐 아니라 어느 후보가 더 넓은 연합을 만들 수 있는지 시험하는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이제 세 후보의 전략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김민석 후보의 핵심 문장은 완벽한 당정일치입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어디에서 입법과 당의 지원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집권 초기 국정 동력을 높이고 지방선거 이후의 성과를 이어가려면 당이 정부의 짐이나 갈등의 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충청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전면에 내세우며 세종을 중심으로 한 국가균형발전 의제를 자신의 당정 협력 구상과 연결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의 강점은 분명합니다. 정부 운영 경험이 있고 대통령실과 내각, 국회 사이의 언어를 모두 이해한다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책이 어디에서 막히고 어떤 순서로 풀어야 하는지도 설명하기 쉽습니다. 반면 위험도 있습니다. 당정일치가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당이 정부의 정책을 검증하고 보완하는 역할보다 전달하고 승인하는 역할에 머무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의원과 당 조직의 지지를 많이 받는다는 인상이 강해질수록 당원 중심 제도 변화에 대한 답을 더 분명하게 내놓아야 합니다. 정청래 후보의 중심에는 당원 주권과 중단 없는 개혁이 있습니다. 그는 1인 1표제를 자신의 핵심 성과로 제시하고 당원이 직접 선택한 지도부가 강한 추진력으로 개혁 과제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충청에서는 자신의 성장 배경을 강조하며 충청이 낳고 대전이 키운 아들이라는 지역 연고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그의 전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당원에게 권한을 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권한을 가장 강하게 사용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묻는 방식입니다. 정청래 후보의 장점은 메시지가 선명하다는 데 있습니다. 지지자는 무엇을 위해 투표해야 하는지 쉽게 이해하고 온라인과 지역 조직에서 빠르게 결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명함은 언제나 양날의 칼입니다. 개혁의 속도를 높이는 언어가 다른 의견을 가진 의원이나 당원을 개혁의 반대편으로 밀어내는 순간 당원 주권은 통합의 원리가 아니라 편가르기의 도구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인 1표제의 설계자라는 상징이 큰 만큼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당원과 의원의 권리까지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도 보여줘야 합니다. 송영길 후보는 통합과 정책 경쟁을 앞세웁니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를 누가 더 선명한지를 겨루는 선거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와 협력해 실질적 성과를 만들 대표를 선택하는 과정으로 규정했습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인프라, 주택 공급, 청년의 해외 진출 같은 정책을 제시하고 충청에서는 인공지능 수도 구상을 강조했습니다. 두 강자의 대립이 격해질수록 송 후보는 자신이 갈등을 줄이고 정책으로 경쟁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말할 공간을 얻게 됩니다. 송영길 후보의 강점은 두 진영 사이에서 2순위 선택을 받을 가능성입니다. 김민석 후보의 당정 협력론에는 공감하지만 조직 중심 이미지에는 거리를 두는 당원, 정청래 후보의 개혁 의지는 지지하지만 강한 대립에는 부담을 느끼는 당원이 송 후보를 첫 번째나 두 번째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위험은 통합이라는 말이 구체적인 권력 운영 계획 없이 좋은 말로만 남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재자는 싸움을 멈추게 할 수 있어야 하고 정책 경쟁을 말하는 후보는 실제로 법안과 예산을 통과시킬 연합까지 제시해야 합니다. 결국 이번 선거는 누가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지를 증명하는 경주가 아닙니다. 누가 당원과 의원, 정부를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선거입니다. 김민석 후보의 당정 일치도 필요하고 정청래 후보의 당원 주권도 필요하며 송영길 후보의 통합과 정책 경쟁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셋 가운데 하나만으로 집권 여당을 운영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와 호흡을 맞추되 잘못된 정책은 당이 보완해야 하고 당원의 뜻을 존중하되 의원을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며 통합을 말하되 결정을 미루는 핑계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에게 필요한 능력은 적어도 4가지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을 설득해 법안과 예산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당원에게 과정과 결과를 설명하고 참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부 이견이 생겼을 때 충성심의 문제로 몰지 않고 정책과 근거의 문제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4가지가 동시에 작동하지 않으면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도 당의 실행력이 약해질 수 있고 당원 열기가 뜨거워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거친 충돌은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 가능성을 둘러싼 공방입니다. 김민석 후보는 특정 종교단체의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경고하며 이중당적과 비자발적 입당을 자율적으로 정리하는 기간을 두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정청래 후보 측과 일부 당내 인사들은 근거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원 전체가 의심받을 수 있다며 구체적인 자료 제시와 당 차원의 정확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해당 종교단체는 조직적 개입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이 사안은 아직 주장과 반박, 확인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영역이므로 확정된 사실처럼 다뤄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간단합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검증 가능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당은 특정 후보의 유불리가 아니라 선거의 신뢰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의혹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요구 자체를 해당 행위로 규정해서도 안 됩니다. 종교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어떤 조직이든 타인의 의사를 왜곡하거나 이중당적과 비자발적 입당을 이용해 정당 선거에 개입했다면 별도의 문제입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단계를 건너뛰어 유죄와 무죄를 먼저 선언하는 순간 진실규명은 사라지고 지지층 결집만 남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논란이 전당대회 전체를 결정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자신이 위험을 먼저 경고했다고 주장할 수 있고
정청래 후보는 근거 없는 공격으로부터 당원과 당을 지킨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두 후보의 충돌을 비판하며 정책 경쟁으로 돌아가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론의 제목도 강하고 온라인 반응도 빠릅니다. 하지만 강한 제목이 과반 득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정치판에서 가장 시끄러운 북이 항상 행진 방향을 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 승부는 세 겹으로 진행됩니다. 첫째는 자신의 1순위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끌어내느냐입니다. 둘째는 다른 후보 지지자의 2순위 선택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입니다. 셋째는 전당대회가 끝난 뒤 패배한 후보와 그 지지층을 새 지도부 안에 남게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첫 번째만 성공하면 경선 후보로는 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까지 성공하면 당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까지 성공해야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정부의 성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0만 권리당원과 160명 국회의원을 대립시키는 방식은 더 세심하게 다뤄야 합니다. 당원은 당의 방향을 결정하고 지도부를 평가하는 주체입니다. 국회의원은 그 방향을 법률과 예산으로 구현하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주체입니다. 당원이 의원보다 위에 있다는 말도, 의원이 당원보다 전문적이니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말도 완전한 답이 아닙니다. 방향을 잃은 실행은 관료주의가 되고 실행 능력이 없는 방향은 구호로 남습니다. 당원은 나침반이고 의원은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침반만 들고 자동차가 움직이지는 않고 엔진만 세게 돌리면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어요. 당원 주권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도부가 당원의 요구를 단순히 큰 목소리 순서로 받아 적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충돌하는 요구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도 당원의 선택을 선거철 감정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1인 1표제는 조직의 위계를 낮춘 대신 설명 책임을 높인 제도입니다. 지도부와 의원이 당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는 만큼 당원에게도 정책의 비용과 현실적 제약을 솔직하게 알리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이제 진짜 핵심이 보입니다. 이번 전당대회 승자는 8월 17일 가장 큰 박수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8월 18일 패배한 쪽을 당 안에 남게 만든 사람이 진짜 승자입니다. 김민석 후보가 이긴다면 정청래 후보를 지지한 개혁 성향 당원들에게 당정 일치가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이 아니라 더 빠르고 유능한 개혁을 위한 협력이라는 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와 당의 거리는 가까워져도 지도부와 당원의 거리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이긴다면 자신을 비판했던 의원과 다른 후보의 지지자들에게 당원 주권이 보복이나 배제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개혁의 속도만큼 절차의 신뢰를 지키고 강한 언어만큼 넓은 연합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필요한 입법 협력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면서도 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능력은 이미 강점으로 평가받지만 집권당 대표에게는 반대편을 일하게 만드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송영길 후보가 승리하거나 예상보다 강한 결과를 낸다면 통합이라는 표현을 실제 구조로 보여줘야 합니다. 두 경쟁 진영의 인사를 어떻게 지도부와 정책위원회에 배치할지, 당정협의와 의원총회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인공지능과 반도체, 주택과 청년 정책을 어떤 입법 일정으로 연결할지 제시해야 합니다. 중간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 중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쪽이 신뢰할 규칙을 만들고 결정을 내린 뒤 책임지는 사람이 중재자입니다. 충청권 결과는 세 가지 장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뚜렷하게 앞선다면 당정일치론이 첫 추진력을 얻게 됩니다. 다만 선호투표와 수도권, 호남투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대세론을 지나치게 앞세우면 다른 후보 지지층의 2순위 선택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앞선다면 1인 1표제와 당원 조직의 힘이 실제 숫자로 확인됩니다. 대신 의원들과 정부를 향해 자신이 갈등의 후보가 아니라 실행의 후보라는 신호를 빠르게 보내야 합니다. 송영길 후보가 예상보다 높은 득표를 얻는다면 선거는 두 사람의 정면 대결이 아니라 세 후보의 연합 경쟁으로 바뀝니다. 그 순간 언론이 말하는 1위보다 송 후보 지지자들의 다음 선택이 더 중요해집니다.
어느 경우든 충청의 결과는 결론이 아니라 압력입니다. 승자에게는 오만하지 말라는 압력이고 패자에게는 전략을 바꾸라는 압력이며 세 후보 모두에게는 상대 지지자를 모욕하지 말라는 압력입니다. 이 전당대회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려면 경쟁의 기준도 바뀌어야 합니다. 누가 더 강한 표현을 사용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정확한 근거를 제시했는지 봐야 합니다. 누가 대통령의 이름을 더 많이 말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정부 정책을 법과 예산으로 연결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누가 당원을 더 사랑한다고 말했는지가 아니라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당원의 권리까지 지킬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정치적 충성은 구호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와 책임으로 확인됩니다. 국민의 삶에서 당대표 선거는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의 대표가 정부와 충돌하면 법안과 예산이 늦어지고 당이 정부를 무조건 따라가면 정책의 오류를 걸러낼 장치가 약해집니다. 당원과 의원이 싸우면 지역 현장의 요구가 중앙정치의 계파 언어로 번역되고 지도부가 통합에 성공하면 청년 일자리와 주택, 산업 투자와 지역 균형 발전 같은 과제가 더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전당대회의 진짜 결과는 무대의 꽃가루가 아니라 몇 달 뒤 국회 표결과 국민의 생활에서 나타납니다. 7월 28일 충청에서 시작된 투표는 8월 17일 대전에서 한 사람의 이름으로 정리될 것입니다. 그러나 달력의 숫자가 18일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더 어려운 선거가 시작됩니다. 새 대표는 자신에게 표를 주지 않은 당원도 대표해야 하고 경쟁 과정에서 자신을 공격한 의원과도 법안을 만들어야 하며 대통령에게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면서도 국민에게 잘못된 정책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거에서 이기는 기술과 정당을 운영하는 기술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충청의 첫 표는 누가 앞서가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선호 투표의 마지막 표는 누가 더 넓게 받아들여지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8월 18일의 첫 행동은 누가 정말 집권 여당을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세 후보 가운데 누가 가장 강한 사람이냐보다 누가 패배한 사람까지 다시 같은 테이블에 앉힐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가장 오래 함께 갈 수 있는 대표가 누구인지 여러분의 판단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